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 가계도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가계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엄청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선배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가계도 진짜 너무 짜증난다. 가계도 때문에 생명과학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가계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약간 좀 무섭다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무섭더라도 이 영상을 클릭해준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가계도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엄청 어렵지 않을까? 엄청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생명과학 20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가계도 문제가 수학 4점짜리 어려운 문제보다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한 수학 4점짜리 한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 그 정도 난이도가 가계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생명과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점, 수학 4점짜리 중간 난이도랑 난이도가 비슷한데 뭐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막 미친 듯이 어렵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어렵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수학 4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나요? 아마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 수학 2를 단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즉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준비해왔을 거예요. 가계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도 문제도 체계적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공부를 해야지 가계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체계적인 공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죠? 가계도죠. 잘 말해줬어요. 자, 이 가계도는 가족 간의 그 관계나 아니면 유전병의 발현 유무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이런 가계도를 우리는 왜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가계도를 배우는 이유는 뭐고, 가계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교육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면 가계도의 핵심을 알 수 있고, 핵심을 알기 때문에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텐데요. 그 핵심, 이유와 목표를 알기 위해서 저와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 생명과학원 성취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성취 기준이 뭐예요? 성취 기준이 뭐냐면요, 학생이 공부함으로써 성취해야 되는 기준을 뜻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가계도의 성취 기준은 우리가 가계도를 배우는 이유와 가계도를 배움으로써 성취해야 되는 교육적인 목표 있잖아요. 이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알고 싶었던 가계도를 배우는 이유와 교육적 목표를 알 수 있겠네요. 즉, 핵심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근거 삼아서 수능이나 학교 내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성취 기준. 화면에 나오는 네 가지의 성취 기준은 유전 단원의 성취 기준이고요. 여기서 가계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어떤 걸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정말 잘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성취 기준을 보면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계도를 배우는 이유와 목표가 나옵니다. 어디죠? 첫 번째 문장이죠.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가계도를 배우는 이유와 목표는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계도를 배우기 위한 목표이자 이유이라면 우리는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거를 잘 알아야 될까요? 바로 그거는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첫 번째 뭐였죠? 그죠? 우열의 원리였죠.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우성인지 어떤 것이 열성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유전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열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 두 번째 법칙이 뭐였죠? 그죠? 두 번째 법칙은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유전자 하나씩을 물려받습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분리돼서 받았다라는 게 분리의 법칙이죠. 이 분리의 법칙을 가계도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체의 유전자형을 잘 표시하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열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잘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하나 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구분해야 된다 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모든 유전에 통틀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 공부했을 때도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했잖아요. 가계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구분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성상 구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생명과학원 가계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분석해보니 가계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열 관계, 그리고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하기. 세 번째로 유전자형 쓰기.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계도에서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우열 관계는 어떻게 구하는지, 성상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유전자형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하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하우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 하우가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하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도를 공부하면서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가계도가 보이죠? 가계도를 보면 네모나게 생긴 게 이게 남자죠, 남자. 그 다음에 동그랗게 생긴 게 여자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밑으로 줄이 하나 끄어진 다음에 남자가 태어났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이라는 자손을 낳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은 다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 염색체 위에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는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빠는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고 엄마는 스몰 A, 스몰 A가 있고 이랬을 때 자손에게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A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하죠. 이렇지 못하는 이유는 분리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분리의 법칙을 생각을 하자면 자손에게 이 염색체 두 개가 있는데 이 염색체 두 개는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게 분리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서는 스몰 A가 있는 염색체를 받거나 스몰 A가 있는 염색체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은 스몰 A를 하나를 갖게 되겠죠. 아빠한테서는 라지 A를 갖는 염색체를 받을 수도 있고 스몰 A를 갖는 염색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스몰 A, 스몰 A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는 스몰 A, 스몰 A를 가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계도를 보고 우리는 염색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까지 쓰면서 유전자형을 파악했어요. 선생님이 앞서서 가계도가 나오면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거,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매번 가계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염색체를 그리고 유전자를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러면 시간 다 뺏기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여기서 유전자와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는 다 생략하고 유전자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만 써도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다음으로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의 우열 관계가 라지 A가 더 우성이라고 가정했다면 여기에는 표현형이 어떻게 적힐까요? 아빠는 표현형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빠는 라지 A 표현형을 갖게 되고 엄마는 스몰 A 표현형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들도 스몰 A 표현형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라지 A는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하고 스몰 a는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또 표현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빠는 라지 A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엄마와 아들은 스몰 a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유전병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상이니까 유전병 기억이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짝대기.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 스몰 a는 기억을 나타내는 병이기 때문에 기억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유전자형을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괜찮으신가요? 라제이는 정상이고 기억을 나타내지 않는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기억 짝대기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스몰 a는 기억을 나타내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기억 동그라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와 이게 대응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면 꼭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조금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핵심 3가지 우열관계를 구하는 방법, 성상염색체 구분하는 방법, 유전자형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는 우열관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성상 구분하기, 3번째는 유전자형 구분하기, 이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열관계 구하기입니다. 가계도 문제에서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계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가계도는 한정적입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딱 2가지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한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건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은 내용이 무한대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라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힘든데 무한대라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출제될 그 문제들은 이전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출제됐던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한정적이고 무한적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공부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계도는 암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말했죠.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2가지 방법만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오케이, 알겠어. 가계도만으로 우열관계를 구하는 거는 알겠는데 조건이 문제죠. 조건을 통해서 우열관계를 구하는 거는 무한대잖아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 암기가 가능할까요? 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논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조건과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그런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암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조건을 통해 우열관계를 구분하는 거는 논리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가계도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조건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논리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논리력.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는 이 2개 중에서 어떤 거를 다룰까요? 조건, 이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기출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다음 시간 기출 분석 및 풀이에서 논리력을 저와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계도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제가 2가지 방법이 있었다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모와 다른 표현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 표현형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염색체, 상염색체 혹은 돌연변이와 관계없이 성립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명제를 여러분은 꼭 암기하고 자기 전에도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다. 이렇게 나오게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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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계도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구하는 거는 암기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전제는 라지 A와 스몰 a 중에서 라지 A가 우성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둘 다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갖는 자손이 나타나 있죠. 부모는 둘 다 정상인데 자손만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왼쪽 그림 먼저 봐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부모와 다른 표현형이 나타났을 때 자손에게서 이게 열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우성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설을 하면 돼요. 자손이 우성 표현형을 나타낸다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모순이 존재한다면 그 가설은 틀린 거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이 우성 표현을 갖는다면 라지 A 표현형을 갖게 되겠죠? 라지 A 표현형 여기. 자, 라지 A 표현형을 가지려면 라지 A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라지 A가 나올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저희는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분리의 법칙을 배웠어요. 즉, 자손이 라지 A 유전자를 갖는다는 거는 엄마한테서 라지 A 하나, 아빠한테서 라지 A 하나씩 물려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일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 중에서 한 분은 라지 A를 주고 부모 중에서 한 분은 스몰 a를 주고. 근데 두 경우 다 부모님은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손이 라지 A 유전자형을 갖는다라고 하면 부모님 둘 다 라지 A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라지 A를 갖고 있는데 왜 스몰 a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의아하죠.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라지 A일 때는 모순으로 이 가설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경우도 자손이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은 스몰 a를 줬겠고 한 분은 라지 A를 줬겠죠. 그런데 라지 A를 갖고 있는데 표현형이 스몰 a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즉, 두 가지 경우 다, 모든 경우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갖고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우성이 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모순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우성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열성이어야 된다. 열성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저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여긴가? 네, 오른쪽 그림을 봐보면 여기 자손이 열성 표현형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럴 때는 라지 A가 더 우성이니까 스몰 a 표현형을 갖게 되겠죠. 스몰 a 표현형을 갖는다면 유전자형이 반드시 스몰 a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식에게 스몰 a 하나씩 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반드시 스몰 a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유전자형이 자손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반드시 라지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 뭐 모순이 나타나나요? 모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 즉,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은 표현형이 반드시 열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했을 때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염색체, 상염색체 관계없이 성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자손이 우성 표현형이라면 아들이 우성 표현형이네요.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자손은 라지 A, Y 유전자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 Y는 무슨 유전자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라지 A, Y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이거를 표현해요. X 염색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 염색체가 하나 있습니다. X 염색체 위에 라지 A가 있고 그 라지 A의 대립 유전자는 Y 염색체 위에 오지 못하죠.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라지 A, Y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small a, y 유전자형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X의 염색체가 있고 그 위에 small a가 있다. 그리고 Y 염색체가 존재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large A와 Y는 하나는 X 염색체, 그 위에 A가 있고 하나는 Y 염색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 남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하나씩 물려주신 거겠죠? 그쵸? 자, 여기서 Y 염색체는 엄마 아빠한테서 받았을 텐데 누구한테서 받았을까요? 바로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왜냐하면 엄마는 Y 염색체가 없잖아요. 즉, 그러면 아빠한테서는 Y 염색체를 받았다. 그러면 엄마는 A 유전자를 줬겠죠. 자, 엄마가 A 유전자를 줬는데 그러면 반드시 A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지 A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다.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의 표현형이 우성일 때는 모순이 나타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 듣다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명제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이거 먼저 암기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할 수도 있고 암기하다 보니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면 암기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왼쪽 그림 봐봅시다. 아, 오른쪽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 봐봅시다.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일 때, 스몰 a일 때 여기서 Y 염색체 아빠한테서 받았겠고 스몰 a는 엄마한테서 받았겠죠. 뭐 이랬을 때 딱히 뭐 말이 안 되는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아빠는 라지 A 표현형을 갖고 엄마도 라지 A 표현형을 갖기 때문에 아빠는 라지 A와 Y를 갖고 있고 엄마는 라지 A와 스몰 a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는 라지 A와 스몰 a이고 라지 A는 스몰 a에 비해서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고 가계도가 나와 있고 물어봅니다. 정상과 유전병 중에서 우열관계를 구하라. 자, 가계도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열관계를 구해보려고 할게요. 자, 우열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가계도를 보고 구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보고 구하거나.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계도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계도를 쭉 분석하니까 지금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거? 여기를 보니까 부모님은 둘 다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자손은 혼자 유전병을 나타내죠. 엄마 아빠는 정상인데 지읒지읒 자손은 비읍이다. 이거 안 보이네요. 자손은 비읍이다.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손이 나타내고 있는 유전병 표현형은 열성이다 라고 바로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성인 스몰 a는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다. 반대로 우성인 라지 a는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우열관계는 정상이 유전병에 비해서 우성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계도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성적특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성적특은 무슨 말이냐면 줄임말이에요.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적용 가능한 특징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적용 가능한 특징이 뭘까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엄마가 만약에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반드시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야 돼요. 또 딸이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빠도 반드시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적용 가능한 특징입니다. 반드시, must. 성염색체라면 반드시 적용 가능한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한번 저와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봐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조건이 나와 있네요. 일단 그 성염색체 유전을 나타내고 기억이 열성일 때, 즉 유전병 기억이 열성일 때. 자, 여기서 또 전제를 깔자면 라지 A와 스몰 a 중에서 우열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하니까 스몰 a는 기억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고요. 라지 A는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림을 보면 딸이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죠. 즉 열성 표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성 표현형 스몰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이 스몰 a 두 개는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A는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Y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 a와 Y를 갖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X염색체 위에 스몰 a가 존재하고 Y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X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존재할 때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딸이 열성 표현형을 가지고 있대요. 스몰 a. 그러면 유전자형도 스몰 a, 스몰 a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예요. 아빠는 남자이기 때문에 Y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자, 그렇다면 딸이 열성 표현을 가질 때 아빠는 반드시 열성 표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열성 표현형이라면, 자, 전제를 봐볼게요. 일단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 즉 X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상 표현형이 열성일 때, 여기서 우열 관계는 라지 A와 스몰 a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a는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 라지 A는 유전병 기억을 나타내는 유전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엄마가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반드시 열성 표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Y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Y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받았을 거예요. 엄마한테는 그럼 뭐 받았을까요? 스몰 a를 받았겠죠. 이 스몰 a는 X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스몰 a 유전자형은 사실 이런 거죠. X염색체 위에 스몰 a가 있다. 그쵸? 그리고 아빠는 Y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X염색체 하나를 가진다. 그리고 아빠는 유전병을 나타내는 표현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지 A 유전자를 갖고 있게 되겠죠. 이 아들에게 염색체를 하나씩 줘야 되는데 아빠는 반드시 Y염색체를 줘야겠죠. 왜냐하면 자손이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이 Y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들은 Y염색체를 가집니다. Y염색체를 가집니다. 그러면 엄마한테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받겠죠. 즉 스몰 a를 반드시 하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유전자형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즉 엄마가 만약에 열성 표현형이라면 아들도 반드시 열성 표현형일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특징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특징을 외우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성적특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흔한 오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적특이 만약에 적용된다. 성염색체 유전일 때 적용되는 특징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오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배웠죠.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성적특이 적용된다 라는 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그 특징이 적용된다. 그 역도 성립한다 라는 오개념을 갖게 된 거죠. 학생들이. 하지만 이것은 오개념이죠. 왜 오개념인지 봐보겠습니다. 그림에서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기억이 열성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병 기억이 열성이기 때문에 딸을 보면 유전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몰 a 표현형을 갖고 유전자형이 스몰 a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스몰 a는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를 받았겠죠. 그리고 아빠는 스몰 a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몰 a를 가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라지 A 표현형을 갖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일 때도 성적특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딸이 열성 표현형일 때 아빠도 열성 표현형이잖아요. 성적특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언제요? 상염색체 유전일 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오개념은 이겁니다. 성적특이 적용된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냐. 하지만 방금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성적특이 적용되는 거는 성염색체뿐만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도 적용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성적특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성적특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성적특에 대해서 알았어. 성적특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성적특으로 어떻게 우열관계를 구해요? 우리는 우열관계를 구하고 싶어서 성적특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열관계를 구하는지 예제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봐보겠습니다. 기억을 결정하는 라지 A와 스몰 a는 우열관계가 라지 A가 우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A와 스몰 a는 성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네, 성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면 성적특이 적용이 되겠죠. 성적특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 만약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유전병이 열성이라면 성적특이 적용이 돼야겠죠. 엄마가 열성 표현형이면 아들도 열성 표현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즉 모순이 생겼죠. 제가 만약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설이 틀린 거겠죠. 즉 유전병이 열성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유전병은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우열관계는 유전병이 정상에 비해서 우성이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니까 라지 A는 스몰 a에 비해서 우성이고 그러고 성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도 우열관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성적특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또 가설합니다. 만약에 유전병 기억이 열성이라면 성적특이 적용이 되겠죠. 엄마가 열성 표현형이면 아들도 열성 표현형이겠죠. 엄마가 열성 표현형인데 아들이 열성 표현형이 아니죠.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설은 틀린 거겠네요. 유전병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겠죠. 유전병은 우성이다. 뭐에 비해서? 정상에 비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예제를 풀면서 성적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성염색체 유전일 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정상이 열성이거나 유전병이 열성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성적특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우성이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정상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즉 이 경우의 수 1번 이 맞다는 가설을 세우고 성적특을 적용했더니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우성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 유전일 때 성적특을 이용해서 우열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헷갈리고 많이 복잡할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화학으로 넘어갈까? 물리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가계도가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낯선 것과 어려운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가계도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낯선 걸까요? 정말 어려워서 지금 머리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낯설어서 머리가 아픈 걸까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 5번 정도 복습을 하고 난 뒤에도
아, 모르겠다. 아,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한 3-4번 복습했더니 알 것 같네.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네. 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이 낯선 건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건가 구분을 하시고 화이팅 하셔서 끝까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열 관계를 구하는 방법에서 가계도로 우열 관계를 구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지금부터는 성상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상 구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가계도와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열 관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이거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가계도를 통해서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적특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열관계 배울 때 이걸 배웠었죠?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성적특이 적용이 되고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성적특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되지 않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적특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성염색체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일 수도 있다. 괜찮죠? 그리고 성염색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누구였나요? 그거는 바로 상염색체였습니다. 성염색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오직 상염색체였습니다. 이런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게 된다면, 자, 우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열은 정상이 유전병보다 우성이죠. 왜 우성이죠? 왜냐하면 우열 관계 첫 번째 방법에서 배웠습니다.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은 열성 표현형이다. 부모는 정상인데 자손 혼자 그죠? 유전병이잖아요. 그럼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뜻입니다. 열성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딸이 있어요. 여기서 성적특을 적용을 해볼게요. 딸이 만약에 열성 표현형이라면 열성 표현형 맞죠? 아빠도 열성 표현형이어야 된다. 성염색체라면 반드시 적용이 되는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전병과 정상 관련된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성적특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이죠. 또 다음 그림, 유전병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유전병이죠. 이게 유전병이죠. 유전병. 여기서 성적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전병을 갖고 있는 표현형이 열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열성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성적특을 적용하면 아들도 열성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엄마가 열성 표현형인데 아들이 열성 표현형을 안 갖고 있습니다. 성적특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성상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적특이 적용이 되는 거는 성염색체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저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성염색체일 때부터 봐볼게요. 성염색체이고 일단 전제를 또 깔자면 정상보다 유전병이 더 우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상이 열성이잖아요. 여기서 성적특을 적용해 볼게요. 딸이 열성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아버지도 열성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성염색체일 때 성적특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상염색체일 때도 봐봅시다. 상염색체일 때 딸이 열성 표현을 가지고 있다. 아빠도 열성 표현을 가질 수 있죠. 성적특이 적용되는 거는 성염색체일 때도 가능하고 상염색체일 때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봐볼게요.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스몰 a이고 라지 a는 스몰 a에 비해서 우성이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라지 A는 스몰 A에 비해서 우성이다.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고 라지 A는 스몰 A에 비해서 우성이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라지 A는 스몰 A에 비해서 우성이다. 정상과 유전병의 우열 관계를 구하고 성상 어디 있는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열 관계는 가계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다. 여기 보면 부모는 둘 다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죠? 자손에게서는 유전병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그 유전병 표현형이 열성이라는 거네요. 자, 열성은 유전병 표현형인 겁니다. 자, 우성은 정상 표현형인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라지 A와 스몰 A 중에서 성상 어느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자, 방금 배웠던 성적특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계도를 보니까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 딸이 있네요. 만약에 성염색체라면 성적특이 적용이 되겠죠. 열성 표현형이면 아빠도 열성 표현형이다. 성적특이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가설이 틀린 거겠죠. 성적특이 적용이 안 되니까 뭐다? 상염색체이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방법은 if입니다. if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열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성적특을 적용하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가계도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우열 관계를 구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다. 사용하지 못하죠. 두 번째, 성적특을 이용해서 우열 관계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열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if이에요. if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이 열성일 수도 있고 정상이 우성일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가 곱해져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데 4가지 경우 중 1번과 2번에 성적특을 적용해서 성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if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복잡한 만큼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2번에 성적특을 적용해서 어떻게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가계도를 보았을 때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설해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고 정상이 열성이다 라는 걸요. 자, 그 정상이 열성이라면 성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성적특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정상 보겠습니다. 여기 정상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열성인데 아빠는 우성이에요. 아, 성적특이 적용이 안 되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모순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경우의 수 가볼게요. 성염색체 유전이고 정상이 우성이다. 그러면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니까 성적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 딸이 있네요. 성적특을 적용하면 아빠도 반드시 열성 표현형, 즉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가 틀렸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의 수에서 맞는 게 나오겠죠. 근데 두 가지 경우 다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if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결정하는데 라지 A, 스몰 a 우열 관계가 정해져 있고요. 라지 A, 스몰 a 성상 어느 염색체 위에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열 관계를 판단해 볼게요. 판단할 수가 없죠. 우열 관계를 판단하려고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 자식을 좀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부모님조차 서로 표현형이 달라요. 두 번째, 성적특으로 우열 관계를 판단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죠. 이렇게 우열 관계가 판단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if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if. 한번 if 이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정상이 열성이다.
이거 있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정상이 열성이니까 정상 열성. 표현형이 열성인 딸이 있네요. 성염색체가 맞다면 성적특이 적용이 돼야겠죠?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틀렸다. 땡. 두 번째 경우는 뭐였죠?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정상이 우성인 경우였잖아요. 그러면 유전병은 열성이라는 거겠죠. 열성인 표현형. 여기 열성인 표현형 보이죠? 성염색체니까 성적특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적용이 안 됩니다. 아빠가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 둘 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또 머리도 아플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게 정말 어려워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좀 낯설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복습하면서 이 어려움, 낯섦 꼭 극복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지금부터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열 관계를 구하고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구분하면 유전자형 작성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 배울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유전자형을 빨리 작성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개체부터 유전자형을 쓰기. 두 번째는 남자부터 유전자형을 쓰는 겁니다. 언제? 성염색체 유전일 때.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봐볼게요. 열성 표현형부터 유전자형 쓰기. 이 그림에서 우열 관계와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열 관계는 정상이 유전병에 비해서 우성이죠. 선생님 왜요? 여기 보면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손이 존재하잖아요. 그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라고 했었죠. 유전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전병이 열성입니다.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 딸이 있어요. 성적특이 적용되는지 볼까요? 성적특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열관계 구했죠. 성상 구분했죠. 그러면 유전자형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자형을 쓸 때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구성원부터 쓰는 게 좋아요. 바로 써볼게요.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개체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전에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large A,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small a라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small a 적을 수 있고 small a 적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이 small a를 갖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small a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형은 정상이잖아요. 둘 다 정상이잖아요. 정상은 large A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large A가 하나씩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성 표현형부터 유전자형을 작성하면 조금 더 빠르게 유전자형을 작성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봐보겠습니다. 남자부터 유전자형을 쓰면 조금 더 빨리 작성할 수 있다. 언제? 성염색체 유전일 경우.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전제를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large A와 small a가 우열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우열 관계를 먼저 구해볼까요? 우열 관계 어떻게 구하죠? 성적특으로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엄마가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들도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네요. 즉 유전병을 나타내는 표현형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병을 나타내는 large A가 있고 정상을 나타내는 small a 유전자가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열 관계와 성상 구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을 써야 되잖아요. 유전자형을 쓸 때는 남자부터 작성하면 좋아요. 여기 정상 유전병이죠. 안 보이네. 유전병이죠. 자, 그러면 유전자형을 쓰겠습니다. 남자는 Y 염색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성 염색체니까 Y 쓰는 거예요. 표현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 스몰 a를 하나씩 갖고 있겠습니다. Y는 아빠한테서 받았고 스몰 a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잖아요.
엄마한테서 스몰 a를 받았다. 그런데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 라지 A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전병을 나타내는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조금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도에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열관계를 구하고 성상을 구분하고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것. 가계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작성하는 것. 우열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계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성적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었어요. 성상구분은 가계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 성적특, if 이거 두 가지로 성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조건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논리력을 키워가자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가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가계도 개념을 배우니까 여러분에게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가계도 문제 다 풀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학에서도 수학 개념을 배웠다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계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까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많이 부딪혀 보면서 논리력과 응용력을 키워나가면 가계도 문제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논리력을 키워봅시다.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를 저와 같이 풀면서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봄으로써 가계도 정복의 첫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배웠던 내용이 정리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냥 공부를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교재를 보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편에서 만날게요. 만나기 전에 꼭 오늘 배웠던 내용 스스로 꼭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서 제가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만 해 오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